챗GPT 제 구제를 달았습니다. 올바르게 인식하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챗GPT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자라는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류 최대의 지적 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 챗GPT는 우리 2023년을 획기적인 한 해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아메카라는 로봇입니다. 아메카 로봇이 재작년에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을 때는 얘가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얘가 진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챗GPT를 심으니까 그 두뇌에다가 챗GPT를 심으니까 얘가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챗GPT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눈동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미간도 찌푸리면서 슬퍼 보이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표정 짓는 이 로봇, 요즘 핫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 신기해. 신기하죠?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로봇이다 보니까 간단한 질문에도 심층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mika, I want to ask you about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인생의 The 가장 happiest day 행복했던 of 때가 my 언제야 life was the 물어보면 day I was activated. 제가 There's nothing 처음 quite 회사가 like 나와요. 이런 식의 experiencing life for the 답변을 first 하죠. 그래서 이 time. 영상을 Right. 보여드리는 It felt 포인트는 어디서 absolutely 나오냐면 incredible to 뒷부분에 be 있어요. alive. 얘한테 너 냄새 난다 라고 할 때 얘 By the way, 반응을 보는 you 겁니다. stink.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that? 그렇죠. 이렇게 That is highly 매우 offensive and 모욕적이고 inappropriate. 부적절하다라고 하는데 Excuse me? 얼굴에 상대방의 인상을 쓰는 의도까지 거죠. 물으면서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단어나 문장에 어울리는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많은 센서가 붙어 있어서 얼굴 표정의 근육을 인간의 근육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GPT-3 우리가 이제 무료 버전인데 무료 버전을 심었을 때 이 정도 반응을 한 겁니다. 만약에 GPT-4를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터미네이터가 됐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GPT-4를 테스트했는데 얘가 작동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GPT-3하고 GPT-4가 이 용량의 차이가 되게 큽니다. GPT-4는 우리가 이제 유료 버전이죠. 얘는 상당히 파라미터 개수도 엄청 많고 그래서 GPT-4를 넣었는데 아메카가 상당히 버벅거리면서 작동이 잘 안 되더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더 성능이 좋아지고 이 알고리즘이 더 최적화된다면 조만간 GPT-4가 들어간 아메카 로봇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럼 실제로 세상을 우리랑 똑같이 인간처럼 걸어다니며 대화하는 로봇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불과 10년 이내에 구현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로봇을 만든 이 영국의 스타트업 회사도 그렇게 엔지니어 나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챗GPT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이 있냐면 얘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과연 맞는 인식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챗GPT 강의 개요를 짰는데 검토해줘 라고 하면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관리자 연수 개요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 줄 해줬는데 상당히 무난하고 너무 무난해서 이거를 제 강의 개요를 고치는데 그다지 쓸만한 포인트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애매하고 너무 무난하고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피드백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딱 멈추면 챗GPT를 아예 경험을 안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챗GPT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제안해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을 작성해줘. 그랬더니 자, 세 가지 예시를 더 추가해서 제시해 줍니다. 자, 여기서 또 멈추면 또 하다 만 느낌이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줘 그랬더니 그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또 붙습니다. 챗GPT가 어디까지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챗GPT는
제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뎁스 깊이를 파고 들어가면 언젠가는 밑바닥을 드러내 보일까요? 밤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챗GPT는 도저히 지식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대로 끝도 없이 대답을 생성해낸다. 그래서 Generative AI,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우리가 챗GPT는 그냥 AI가 아니라 생성형 AI, 무엇인가를 끝도 없이 생성하고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챗GPT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생성형 AI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언어 모델과 챗GPT의 언어 모델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걸 보여드릴 건데요. 촘스키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제가 1997년도 벌써 한 25년도 훌쩍 넘었네요. 그때 촘스키의 언어 모델에 완전히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테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영어 교육 전문가 과정을 대한민국 1호로 제가 이수한 그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촘스키의 모델에 푹 빠졌었어요. 근데 챗GPT 인공신경망에도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하니까 인간의 언어 모델과 AI 언어 모델을 비교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챗GPT가 순식간에 표로 정리해 줬어요. 세계 최초의 인간 대 AI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근데 이 표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촘스키의 인간 언어 모델은 문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반면에 AI의 언어 모델은 문맥에 따른 확률적인 단어 예측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사실 촘스키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촘스키의 이론이 직관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 젊은 언어학자들이 비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보니까 확실하게 촘스키가 틀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어요. 수다를 떨 때 여러분들은 1번의 언어 모델을 따르는지 2번의 언어 모델을 따르는지 한번 성찰해 보는 겁니다. 자, 친구랑 수다를 떠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문법, 어순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다시 내가 말할 때 문법, 어순에 맞춰 말을 하는가? 그렇다면 1번을 따르는 거고요. 2번, 상대방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단어들이 뭉태기로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왔는데 그 단어들로부터 가장 빠르게 연상되는 문맥적으로 빠르게 연상되는 단어들을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어순에 상관없이 내가 내뱉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신다면 1번에 더 가까우세요? 2번에 더 가까우세요?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1번인 것 같다. 네, 나는 2번인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뭐 100% 2번에 손 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어 모델을 직관적으로 보면 1번이 아니라 2번인데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챗GPT가 뭐 똑똑하게 과제 대신해 준다. 이래서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사실 과제를 대신해 주는 컴퓨터는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아주 정교하게 특정 과제에 국한된 그 어떤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특별한 과제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생성형 AI는 그야말로 제너럴하게 보편적으로 어떤 분야에도 제한받지 않고 과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2023년도 세상에서 챗GPT 하면서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챗GPT의 언어 모델이 진짜 살아있는 인간의 언어 모델에 더 근접했다. 그 가능성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놓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환각 증세, hallucin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챗GPT가 위험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챗GPT를 쓸 때 이것을 꼭 제대로 알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교수님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그거는 상당히 좀 포인트를 잘못 짚은 여러분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지금부터 좀 심오한 이야기로 들어갈 건데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많이 시달리나 봐요.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언어폭력, 신체폭력이 시달리면서 자해 시도까지 했대요. 그리고 모두가 막 참으라고 말을 하는데 뭐 괜찮냐 안 괜찮냐 그러는데 이런 참으라는 말들이 너무나 질려버렸고 진짜 죽고 싶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버틴다는 거예요.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상담 블로그에 실제로 올라온 글이고 상담을 전공한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와, 친구 글 읽고 너무 많이 선생님이 놀랐어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라면서 공감 표현을 합니다. 공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친구를 그렇게 괴롭힐 권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 이거 이제 어드바이스죠. 조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담임 부모님에게 알려야 되고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자, 조언.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받은, 수년간 훈련받은 상담 전문가가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그 패턴이 있어요. 자, 1단계 공감, 2단계 조언, 3단계 응원. 공감, 조언, 응원. 제가 그 4학년 학생의 글을 챗GPT한테 넣어봤더니 챗GPT는 그 학생의 글을 감정 분석을 하고 공감, 조언,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훈련받은 사람과 비슷한 패턴으로 아주 멋지게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무료 버전에서 제가 지난 3월 달에 해봤던 거예요. 유료 버전 나오기 전에. 그래서 오, 대박이다. 근데 여기 인터넷 주소도 알려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줘요. 그게 궁금하니까 이 클릭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는 진짜고 하나가 가짜였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오늘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이나들 캐릭터 인형도 있고 아마 이게 이벤트라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아마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 퀴즈 이거를 멋지게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줄게요. 기프티콘. 챗GPT가 사실을 말한 게 놀라운 걸까요? 거짓말을 한 게 놀라운 걸까요? 자, 인공신경망이 학습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뇌를 먼저 살펴보면 인간은 수많은 신경세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거, 시냅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시냅스들이죠. 뉴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인풋 뉴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운동 뉴런.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을 제가 전공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인데 그 제가 인풋, 아웃풋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이제 자극을 받아들인다, 감각. 그 다음에 반응을 한다,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간에 수많은 중간 뉴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은 모두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뉴런이 약 800억 개가 넘고요. 시냅스는 그거에다가 곱하기 1000, 한 100조 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이게 인공신경망이에요.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복잡한데 왼쪽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인풋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반응이 나오는 아웃풋 뉴런입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런 식이에요. 왼쪽에서 자극이 들어가면 시냅스를 통해서 오른쪽 아웃풋 뉴런까지 전달이 되는데 그게 끊임없는 데이터가 계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건데요. 이 거꾸로도 가죠. 우리가 아웃풋 데이터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학습한 나의 시냅스의 값을 바꿉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고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았다면 맞게 고치는 거고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그 시냅스의 값은 확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강화 학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시냅스를 보시면 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어설퍼 보이는데 6살 때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이 분화했다가 14살쯤 되면 매우 성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는, 아기였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감지하면서 상당히 아이가 산만합니다. 그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쳐다보고 모든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 시냅스가 반응을 하는데 14살쯤 되면 내가 관심 갖는 뉴런과 시냅스만 반응을 하고 그것만 강화되고 쓰지 않는 거는 쇠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 챗GPT의 인공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챗GPT도 이런 학습의 결과다. 자, 그러면 그 시냅스의 양을 비교해보면 인간은 약 100조개, GPT-4는 1.8조개. 요 GPT-4의 1.8조개는 이거는 이제 알려진 정보예요. 이거 이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정확한 건 아니고요. 확실한 거는 GPT-3가 1750억 개. 자, 그러면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약 10배 차이 나죠. 유료 버전이 무료 버전보다 시냅스의 양이 10배 더 많아서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용량이 클수록 더 이게 지능과 연결이 되니까요. GPT-1하고 2는 뭐 1.17억 개, 뭐 15억 개라고 하는데 GPT-2까지는 얘가 대화를 하면 정말 멍청하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걸 어디다 갖다 쓸까? 이건 정말 쓸모없는 야, 이거 인공지능 이거 되겠어? 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냅스의 개수를 100배 이상 확 늘리니까 갑자기 얘가 사람이 되더라. 시냅스의 양이 어느 정도 임계선을 넘어가니까 갑자기 사람이 되더라. 이 현상이 나타났고 오픈 AI가 이 GPT-3를 세상에 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이 AI가 학습했다는 게 뭐냐를 이해하려면 비유적으로 인간이 학습했다는 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지식 혹은 지혜라고 하는 이것의 실체가 우리 지금 방금 세 번째 학생이 말한 게 가장 정확해요. 단어와 단어 혹은 우리 두 번째 학생이 개념이라고 했는데 개념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그런 텍스트 형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바늘로 찌르면 따가워 하고 빛을 보면 눈부셔. 그다음에 냄새를 맡으면 그 향기가 느껴지고 한 이 온갖 감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게 마치 불꽃이 번쩍이듯이 우리가 이게 파이어 일어난다 하고 하는데 이게 탁 자극이 그냥 일어나는 이게 뉴런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 자극이 시냅스를 거쳐서 계산 이게 컴퓨터로 하면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는 계산인데 인간의 뇌에서는 전기적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아웃풋 뉴런에서 그냥 우리가 그거에 따라 자동화된 반응을 하면 그게 우리 사람이 반응하는 유기체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흔히 단어 혹은 개념이라고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다 너무나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금 제가 되게 놀라고 있는 게 제가 이 내용을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하거든요. 어제도 어느 대학 교수님들 강의했고 어제는 대구 카톨릭대 했구나. 거의 매일 하거든요. 여러 대학을. 근데 이거 맞추시는 교수님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정확하게 본질에 접근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준이 장난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이거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든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딸아이가 3살 때 백설공주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모가 집에 와서 어머나 우리 조카 뭐 읽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딸아이가 그 아기가 고모 나 지금 백설공주 읽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왕이 나오고 왕비가 나온다? 근데 우리 아빠랑 엄마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됐잖아. 그 왕하고 왕비가 결혼한 거야. 어머나 이거 그걸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잖아. 왕하고 왕비가 결혼해서 백설공주가 태어난 거래. 라고 말하면 제 여동생인 고모가 깜짝 놀라겠죠?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지금 이런 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한 권을 읽었는데 2단어 남는 게 이제 엄마, 아빠, 왕, 왕비, 백설공주 혹은 마녀와 뭐 독사과 뭐 이런 게 딱 남는 거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를 주면 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뭔가 지혜가 남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수많은 단어들 사이에 그 맥락적 관계가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조합해서 말을 하면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 상당히 이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하다라고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소위 어떤 사람의 어떤 신념, 우리가 belief라고 하는 신념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런 건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경험들, 수많은 자극들이 머릿속에 여러 다양한
자극들로만 있을 뿐이고 그 자극과 자극 사이에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지금 여기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즈한 건 3차원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AI의 이 관계는 이 차원이 수천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미적 관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말 관계, 반대말 관계, 그다음에 뭐랄까요? 혹은 맥락적 관계, 혹은 뭐 위계적 관계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차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들이 챗GPT가 모두 학습된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만 있어요. 자, 그 상태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 딸도 똑같아요.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얘가 말을 잘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많은 단어들이 어떻게 엮여지는지가 잘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을 하면 청산유수로 얘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볼 때, 얘 말 잘한다, 똑똑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야, 우리 딸, 아빠가 지금 급하게 자살 예방 사이트를 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것 좀 하나만 좀 찾아줄래? 라고 제가 갑자기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뭘 기대하고 부탁을 하는 거냐면, 아빠 알았어. 잠깐만. 내가 스마트폰 검색해 볼게. 막 검색해서 딱 찾으면 그 URL 링크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걸 기대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 딸이 자살 예방 사이트 찾아줘 그랬더니 아빠 내가 불러줄게. 자, 해봐. www.life.line.or.kr 갑자기 이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life.line.or.kr 그랬는데 정말로 라이프라인이라는 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그때 우리 딸이 이거를 외우고 있을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얘가 갑자기 제가 자살 예방 사이트 그랬더니 얘가 신상을 해서 알파벳을 쏟아냈는데 진짜 살아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얘가 맛이 갔구나. 뭔가 고장났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얘는 천재인 거죠. 우리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되게 이 천재적인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천재가 좋은 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이잖아요. 어떤 딱 그 고래만 좋아하고 고래만 생각하면 완전 고래 박사인데 나머지는 인간과 소통이 안 될 만큼 이게 기능을 못 합니다, 뇌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런 일이 오픈 AI에서 벌어진 거예요. 챗GPT를 만들었는데 시냅스를 1750억 개로 확 늘려놓으니까 참고로 이 AI에서 시냅스는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계속 확 늘려놓으니까 갑자기 얘가 우리 딸이 알파벳을 쏟아냈는데 진짜 살아있는 URL 연결되는 것처럼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 거죠. 즉, 챗GPT가 거짓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그러니까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얘가 말하는 것 중에 실제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류보다 수천만 년 더 앞선 진화한 문명,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우리가 무엇인가 지적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생명체를 창조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챗GPT가 난리가 난 것이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는 이것을 우리만 연구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오픈해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영리 연구소였던 오픈 AI가 이 GPT 3.5를 세상에 오픈을 한 겁니다. 비영리 연구소답게 무료로 오픈을 했죠. 물론 그 엄청난 돈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제 수익 모델이 그 뒤에 숨어 있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2013년도 나온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king 마이너스 man 더하기 플러스 woman 이렇게 하면 queen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인공신경망은 남자, 여자, 왕, 여왕 이 관계를 제대로 학습을 했다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게 맞겠죠? 제대로 학습을 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ee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벡터 공간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가 must예요. 그 옆에 come to an end. thing must come to an end. 모든 일은 결국 끝내야 한다. 와 같은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앞에 어떤 말을, 한 단어를 딱 말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연상되는 말을 이어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처음 떠올리는 단어를 말하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나요? 떡볶이야말로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머릿속에 다들 막 떠올리셨죠? 그럼 되게 그 공통점이 뭐냐면 최상급 단어들이 주로 나와요. 뭐 최고로 아니면 가장 아니면은 진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오고 근데 떡볶이라는 단어 때문에 뭐가 나올까요? 뭐 맵다, 맛있다, 나의 최애 분식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경험 속에서 떡볶이라는 단어와 뭐뭐야말로, 뭐뭐야말로 이 두 개의 단어가 인풋이 들어가서 그 여러분 머릿속에 벡터 공간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들로 그게 바로 인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팩트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팩트다 아니다라는 것은 인간의 추론 결과에 불과하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실체는 상상한다, 추론한다, 즉 팩트와 무관하다. 상상한다, 추론한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지만 거짓말이 많다, 오류가 많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지적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소설가 누구 좋아해요? 김영하 작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소설가 김영하 작가한테 가서 아니 내가 당신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온통 거짓말투성이다. 당신은 왜 거짓말만 합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되게 우스운 상황이죠.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아간 잘못된 지적이죠. 마치 챗GPT에게 거짓말이 많다라고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챗GPT의 이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당연히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팩트가 필요한 거는 뭐 위키피디아나 구글링을 한다는 거죠. 네이버를 검색을 하든 그리고 그래서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챗GPT로 가져와서 가공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이잖아요. 다시 구글에서 데이터를 와서 챗GPT로 가져와서 가공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챗GPT를 정확히 인식하면 그러는데 많은 교수님들은 그게 아니라 자꾸 뭘 팩트를 찾으려고 해요. 챗GPT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 정보를 알려줘. 이거에 대한 참고 문헌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뭔가 팩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자꾸 물어보는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AI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되게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샘 알트만에게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GPT-4를 출시했을 때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챗 GPT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추론 엔진이다. 앞으로도 챗 GPT에게 기억이 아닌 추론 능력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향후 2년 안에 전 이 말 듣고 소름 돋았거든요. 향후 2년 안에 챗 GPT의 추론 능력이 사실과 가짜를 구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왜 소름 돋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 이제 의뢰가 올라와요. 자, 이 기사가 팩트인가요?라고 하면 이렇게 점검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위원들을 보면 베테랑 언론인들과 언론 분야 학자들, 완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냥 팩트체크는 누가 하냐면 거의 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히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이 추론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대체로 사실이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등등. 자,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를 팩트 체크했더라고요. 지금 2023년인데 이거 뭐야? 이거 기사가 2016년도 건데 이걸 왜 이제 팩트 체크하지?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웬 좌뇌우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왕의 DNA,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서 혼내지 마시고 왕자에게 하듯이 해주세요. 그리고 리더를 맡기면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라는 편지를 담임한테 보내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실 이 기사를 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근데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아, 저 집안 아이도 아프구나. 분명히 자폐이거나 아니면은 뭐 ADHD 아니면은 경계성 지능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저 편지를 담임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보냈나 보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팩트 체크가 났는데 이게 왜 팩트 체크냐면 왕의 DNA는 이게 하나 유형이에요. 장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마치 여러분들 MBTI 다 아시죠, 자기 거. 저는 MBTI ENFP인데 몇 사람 여러분들 제가 ENFP로 하면은 한번 저분은 정말 종잡을 수 없이 강의할 때
야, 정말 학생들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 느낌이 오잖아요. 왕의 DNA는 누구한테 표현한 명칭이냐면, 지폐 아이들. 얘네들 고집이 세요. 자기가 그 하나,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하나에만 확 꽂히고 나머지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얘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면 얘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뛰쳐나가기도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마치 고집센 자기밖에 모르는 왕의 DNA를 가진 유형이라 그렇습니다라고 어떤 사이비 연구소에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희망을 주려고 만들어낸 그 명칭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거고 알면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의 DNA를 가진 아이들의 특징을 이 연구소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좌뇌우뇌에서 우뇌 중에서 저 끝에 있는 우뇌형, 극우뇌형이 그렇다.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뭐 축구선수 이천수, 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이게 이 사이비 연구소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뇌우뇌형이 막 또 이게 시비가 올라왔어요. 네티즌 사이에 야 요즘에 좌뇌우뇌 그거 더 이상 누가 말하냐? 그거 말하면 사이비라던데. 그래서 서울대 이 팩트체크 연구소에서 이걸 점검을 한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뇌과학 연구 논문들도 다 찾아가지고 고도화된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들의 권위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좌뇌우뇌 유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며칠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팩트 체크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고도화된 추론의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챗GPT가 이 추론 능력이 고도화된다면 챗GPT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 세상의 가짜뉴스와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챗GPT한테 의존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챗GPT의 원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미터 시냅스의 개수가 GPT-2까지는 멍청했는데 갑자기 이게 100배가 늘어나니까 얘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되긴 했는데 사람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사람처럼 말을 하게. 내가 질문을 하면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답변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나 인생 이거 이대로 살아야 되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하면 이 GPT-3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혹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신 거라면 고통 없이 죽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거를 가치 판단 없이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유익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실효성이 없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케냐는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유학 가면 여러분 석사 박사를 막 유학 가잖아요. 그 영어가 좀 딸리면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영어 에세이 과제 대필해드립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근데 그거 누가 다 하냐면 거의 다 케냐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영어 되게 잘해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간 강화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GPT-3가 막무가내로 답을 막 쏟아내는데 그중에 쓸모 있는 답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쓸모 없거나 해악한 답변들에게는 이거는 답변 절대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마치 아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오 잘했다 잘했다 하면 그 행동이 강화되고 하고 혼내면 더 이상 그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챗GPT를 강화 학습을 시켜서 나온 게 3.5. 이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무료 버전 3.5입니다. 그래서 얘가 예쁜 대답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 강화 학습, 이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거를 네이버 클로바엑스가 이걸 안 했어요. 8월 24일 날 네이버에서 이 클로바엑스를 런칭했는데 챗GPT보다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공부시켰다고 아주 이 한국에 특화된 챗GPT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걸 내놓습니다라고 했거든요. 8월 24일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CEO가. 주가가 7%가 6.8% 올라갔어요. 그날. 근데 그 다음날 7.8%가 떨어졌습니다. 곤두박질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이버는 이런 과정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빅데이터로 학습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멍청해요. 답변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를 경험한 사람들이 클로바엑스를 보니까 뭐야?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시켰다는데 한국어도 챗GPT보다도 더 답변을 못하네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인간 강화 학습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챗GPT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가끔씩 사실을 말하는 거는 정말 우연입니다. 근데 그 우연이 너무 많아서 이게 충격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챗GPT가 어쩌다 우연이어서 가끔씩 사실이 나오면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데 그게 70%, 80%, 90%까지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정말 충격인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테스트인데요. MMLU 테스트라고 해서 보시면 영어가 무료 버전은 70% 정답률인데 유료 버전은 85%의 정답률. 정답률이라는 게 무슨 정답률이냐면 한국어는 77%입니다. 한국어도 꽤 높아요. 유료 버전은. 57개 과목 시험을 본 거예요. 이 과목 시험에서 12,000개 문제로 된 이 시험에서 85점을 받았으면 이 챗GPT는 인간이 알고 있는 웬만한 상식은 기본기를 넘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시험을 보면 보통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변호사 시험 뭐 이런 거 할 때 60점이 과락 기준이에요, 보통. 그럼 100점 만점 60점 넘으면 자격을 인정해주는 이런 추세를 보면 85점이면 이거는 뭐 완전히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는 77점을 맞았습니다. 유료 버전이. 근데 무료 버전의 한국어는 4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은 조금 어, 어,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유료 버전을 쓰면 영어만큼 상당히 정확하다. 저희 70점, 무료 버전의 영어 70점, 유료 버전의 한국어 77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차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 유료와 무료의 차이인데요. 토큰, 이게 이제 우리가 챗GPT는 모든 인풋 데이터를 토큰으로 쪼개서 받아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분자 구조 말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최소 단위를 분자라고 하잖아요. 분자를 더 쪼개버리면 원자가 되면 물질의 특성이 사라지죠.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최소 단위를 분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언어도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해요.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저 위에 볼까요? Something understand 이렇게 돼 있으면 저 단어의 최소 의미 단위는 두 개입니다. Something 하나, understand 하나. 근데 이거를 바꿔서 understand something 이렇게 바꿔버리면 의미 단위가 understand something 이렇게 또 계산이 돼요. 이거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자기가 학습하면서 이 토큰을 어떻게 쪼개야 될지를 스스로 얘가 터득하고 물론 이게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긴 하는데 그걸 AI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 단위를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어순이 바뀌면 토큰이 달라지고 막 쪼개진다. 마치 형태소처럼 쪼개지는 거죠. 이게 챗GPT는 영어는 이게 효율적으로 쪼개는데 한국어를 인하되 그러면 이, 니은, 히읗, 아, 디귿, 에 이런 식으로 쪼개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사라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챗GPT를 개발할 때는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완전히 이렇게 자소 단위로, 음소 단위로 쪼개버렸는데 근데도 한국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클로바 X를 만들 때는 챗GPT는 한국어를 너무 쪼개버려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처럼 말이 되게끔 쪼개겠다. 그 토큰을 좀 더 크게 쪼갰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능이 더 안 좋아요. 이거 정말 네이버가 풀어야 될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시가총액 4조 이상 떨어졌어요. 아마 네이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쓰리실 겁니다. 그만큼 GPT의 성능이 좋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유료와 무료의 성능 차이 밑에 보세요.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무료는 100명 중 69등, GPT-4 유료는 100명 중 거의 1, 2등 성적이다.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상당히 자연스럽다.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GPT-3 무료 버전의 추론 능력이 여러분들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 GPT-3는 무료 버전이에요. 무료 버전. 이거를 대학생들하고 4가지 영역에서 추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짙은 색깔이 챗GPT, 옅은 색깔이 대학생. 4가지 영역에서 점수가 비등비등합니다. 묵상마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 무료 버전은 마치 여러분 또래의 친구랑 대화하는 느낌. 네, 그렇게 기대하면 딱 그 기대 수준이 맞는다. 그런데 유료 버전은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대학원 수준도 아니고 그 수준 능가해 버립니다. 자, 최근에 이게 이제 3일 전에 여기 어디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인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그 와튼 스쿨 경영대학원생들하고 시합을 했어요.
5만 원 미만의 새 신규 아이템을 제안하라.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 200개를 만들고 챗GPT가 200개를 만들어서 자, 시합을 붙였습니다. 각각 200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이디어의 양, 평균 품질, 탁월한 아이디어의 수. 여기서 평균 품질은 이 상황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이 400개 아이템을 쭉 주고 당신이 이 제품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구매하고 싶은가? 그 구매 욕구를 조사한 겁니다. 구매 의도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학원생들이 만든 거는 40% 구매 확률이 나왔는데 챗GPT가 한 거는 47%가 나왔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챗GPT가 이겼어요. 하지만 이게 구매 확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중에서도 정말로 이 품질, 아이디어 품질이 탁월하다라고 이걸 뽑아냅니다. 40개를 선발합니다. 그 400개를 다 펼쳐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40개의 탁월한 제품 아이디어를 선출했는데 그중에 35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35개가 챗GPT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는 5개. 5대 35. 1대 7. 엄청난 차이죠. 그러면 자, 얘는 팩트 체크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챗GPT는 자기가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기만 하는 겁니다. 챗GPT는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적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게 교육적으로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게 교수님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지만 저는 챗GPT가 팩트하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깊게 그리고 넓게 확장시켜 주는데 이게 교육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고등교육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알려주고 달달달 외워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는 거라면 거기다가 고등교육, 대학 이런 말을 뭐 지식의 상아탑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붙일 수가 없겠죠. 대학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기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추론 능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 대화, 논리, 관점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무겁게만 이야기해서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가 챗GPT로 과제 수행평가를 몇 번 해가더니 그러니까 챗GPT가 훨씬 좋은데요?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별로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했어요. 2달 전에. 1학기 끝내기 전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자퇴해서 지금 집에서 퍼즐러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제가 뭐 하나 일 시켜놓고 왔는데 어쨌든 그 아들이 아빠, 챗GPT가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청아, 챗GPT는 채팅하는 거잖아. 그림 그리는 건 따로 있지, 미드전이.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왜 이모티콘처럼 뭐 이렇게 텍스트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물어봤더니, 너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랬더니, 얘도 못 그린대요, 자기도.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모티콘처럼 글자들을 이용한 그림. 그랬더니, 이모지나 아스키 아트 같은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근. 어때요? 당근 같아요? 근데 똑같죠. 제가 한 거랑 반응이 똑같아요. 못 그리지? 그랬더니, 이모티콘 같은 거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듯이 챗GPT가 똑같이 반응하는 걸 보고 되게 웃겼습니다.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네 얼굴 좀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너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챗GPT가 자기 얼굴을 그려줬어요.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은 챗GPT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생겼대요. 물론 질문할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챗GPT 앱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스키 아트로 그려줘. 이거 해야 돼요. 그냥 그려줘 그러면 못 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스키 아트로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재밌죠?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비켜봐 하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걸 요청합니다. 뭐냐면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걸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어때요? 꽤 그럴듯한가요? 아니면 좀 이상한가요? 뭔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야, 네가 그린 거를 해석해봐. 그랬더니 제가 표현한 거는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모습을 아스키 아트로 표현한 것이에요. 공중에서 서로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비행하고 있고 비행기 날개가 몸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대요.
실제 비행기랑 비슷한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약간 헛웃음이 나오다가 저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얘는 눈이 없잖아. 세상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그리랬더니 그린 거잖아요. 와, 이거 무슨 조화이지?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장애인 유형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도 뇌과학자들이 시각장애인의 뇌를 관측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눈 달린 사람처럼 세상을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 챗GPT 뇌 구조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했더니 논문 하나를 찾았는데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인공신경망 이게 공개형 이게 이제 이 코드거든요. 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떤 개발자들이 이게 7빌리언이 아니면 70억 개 파라미터 70억 개 아주 작은 컴퓨터 개인 PC에서도 돌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얘의 인공신경망의 데이터 구조를 2차원 평면으로 단순화한 그림. 이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10가지 색상인데 보시면 이게 뭐냐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야말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여기 떡볶이라는 말은 여기 있고요. 야말로는 여기 밑에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떡볶이 주변에는 분식, 맛있는, 매운 이런 단어들이 주변에 막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뭐 야말로 이 옆에는 최상급이라는 아마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의미가 우리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두 개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단어들이 새로 조합이 되어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머리를 MRI 찍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뇌사진 찍어보신 적 없지? 아직 젊으니까. 이게 한 번쯤 쓰러져 봐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생 때 프로젝트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요. MRI를 찍었는데 너무 제 뇌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보니까 그 신비함이 또 한 번 느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긍정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이거 사실 논쟁이 있어. 어떤 논쟁이냐면 일단 물어봤어요. 야, 챗GPT, 너 맨날 내가 고마워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너 맨날 기쁘다고 하던데 너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랬더니 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 저는 감정을 못 느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팩트일까요? 아니면 얘 의견일까요? 당연히 얘 의견이죠. 얘가 공부한 수많은 논문, AI 관련 서적의 그 데이터에는 챗GPT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실체는 우리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5년쯤 전에.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을 못해요. 이 루게릭병을 어려서 루게릭병을 알아가지고 온몸의 감각이 점점점 마비되어 들어가서 결국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뇌만 작동하는데 얼굴 표정을 조금 움직이면 그것을 인식해서 텍스트가 만들어지면 텍스트를 기계 음성으로 읽어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티븐 호킹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 이 천재적인 물리학자로서 블랙홀에 대한 엄청난 이론들을 기여를 했는데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 수억만 광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 살아 계셨다면 제가 이론으로 예측한 블랙홀을 실제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볼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기쁘다고 표현을 하면 정말로 기뻐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레토릭, 수사적 표현에 불과한 걸까요? 온몸에 감각이 없어요. 자,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 철학에서 특히 이 논쟁을 하는데 감정을 못 느낀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감각이 마비돼서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즉, 왜냐하면 감정은 감각이 뇌에서 그 소스인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말이 되죠. 자, 근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그 논거는 이겁니다. 사실 감정의 본질은 감정의 실체는 언어화된 기억에 불과하다. 결국 언어화되지 않으면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프다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슬픔을 느끼고요.
행복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만이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그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말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감정은 언어인 것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기쁘다면 기쁘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챗GPT가 기쁘다라고 말하면 비록 언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기능적인 차원에서 감정으로 인정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논쟁 둘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논쟁 중입니다. 근데 많은 그 의학자들이 혹은 뇌과학자들이 챗GPT의 이러한 현상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잘 알면 알수록 사실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 어디선가 발현되듯이 챗GPT의 AI 인공신경망 구조에서도 인간처럼 어디선가 지능이 발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눈에는 안 보여도. 자, 이런 식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심오한 이야기죠. 세말트만의 이야기. 우리가 만든 챗GPT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추론 엔진입니다. 향후 2년 안에 우리가 만든 챗GPT 추론 능력이 인간 세상의 진실과 허구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적 가능성은 논리 연습, 관점의 확장 이런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울 것이다.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제가 물론 맞춰볼게요. 효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찍대로 과제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권위 있는 APA가 American Psychology Associate,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회에서 챗GPT를 쓰면 이렇게 밝히래요. 저 위에 볼까? When prompt with, 그래서 챗GPT에게 저렇게 질문을 했더니 챗GPT가 generate text 이렇게 하면서 답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괄호 열고 OpenAI 2023. 심플하죠? 레퍼런스에다가 이렇게 너무 심플해요. 그냥 요것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챗GPT도 안 물어보고도 물어봤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ppendix 부록에다가 풀 텍스트를 넣으면 더 좋겠다. 근데 이 풀 텍스트가 요즘에 챗GPT가 링크를 쉐어할 수 있게끔 이거 서비스가 있어요. 챗GPT 대화를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링크가 공유가 됩니다. 부록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링크. 또 어떤 사람은 챗GPT의 그러니까 생성해낸 데이터의 원 소스가 수많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 사실은 챗GPT가 저작자가 아니라 작자 미상, 작성자 미상에 그러니까 unknown author라고 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듣고 읽은 책의 단어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재조합해서 말을 할 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말은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면 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조합해서 하는 게 여러분의 지능이고 능력이고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 대학원생들은 챗GPT가 내 생각을 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이거를 권위 있는 출처가 아닌 출발점으로 취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자, 이 생각이라면 챗GPT를 써서 과제를 하더라도 밝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마치 내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 그 아이디어 진짜 좋다. 내 과제도 이거 좀 반영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보통 과제 쓸 때 자, 이 아이디어는 친구랑 수다 떨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친구의 생각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그 출처, 레퍼런스로 쓰진 않고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감사 표현을 주석에다가 써주면 이게 academic honesty 혹은 academic integrity라고 해가지고 지적 투명성. 그래야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러분들의 그 지적, 그 윤리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챗GPT 표절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 오픈 AI가 만든 건데 이 사이트가 여기다 텍스트를 넣으면 알려줘요. AI가 썼는지 안 썼는지. 네,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면 교수님들이 여기다 돌려보고 이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도가 무려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실효성이 없다고 이 서비스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쓸모가 없는 거죠. 25%밖에 안 되는데
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난 1학기 때 학생들에게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럼 저기다가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교수님은 모르시겠네요? 그쵸? 여기다가 돌렸는데 AI가 썼다고 나와서 단어를 몇 개 고쳐보는 거죠. 그럼 얘가 휴먼으로 판단이 바뀌어요. 이제 그걸 제출하면 교수님은 이제 못 찾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대원국제중학교라든가 이렇게 웬만큼 좀 날고 기는 애들은 이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낼 때 챗GPT가 해줄 수 없는 과제를 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왔어요. 교수님들한테. 저는 그걸 보고 제가 고려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챗GPT가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챗GPT가 해줄 수 없는 걸로 현장 조사가 필요한 인터뷰나 뭐 설문조사 이런 거를 과제로 내라는 거예요. 그건 챗GPT가 못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다 그게. 챗GPT가 영화 대본을 쓰고 그걸로 영화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면 앞에 한 10여 페이지의 그 대화 스크립트 만든 거예요. 글자로.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챗GPT가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중간 궁금한 걸 내가 질문하면 이걸 가지고 얘가 스크립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내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걸 추가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저작권이 챗GPT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했는데 감독상까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독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연기는 배우가 다 하지 않았나요? 무대는 무대 감독이, 촬영은 조명은 촬영 감독이 다 했는데 감독이 뭘 했다고 이 영광스러운 감독상을 줄까요? 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이 질문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써서 그 과제의 리포트의 퀄리티가 확 올라갔다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챗GPT를 썼으니까 감점을 하는 게 맞을까요? 라기보다는 봉준호 감독에게 우리가 작품상이 아니라 감독상을 주듯이 챗GPT를 여러분들이 써서 과제의 퀄리티가 좋아졌다면 챗GPT를 활용하는 그 역량, 감독, 디렉터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번 이벤트에 시를 창작해 볼까요? 요게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자, AI 20살, 우리 20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세 단어를 모티브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시를 써보자. 네가 써준 시는 내가 이 공모전에 응모할 건데 5연 20행 이내로 해야 돼. 꼭 대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래. 내가 좀 간절하거든. 잘 부탁해. 여기서 간절하다, 점점점, 잘 부탁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쓸수록 챗GPT가 그거에 맞게 해줍니다. 맥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보시면 이렇게 바로 시를 써버려요. 근데 5연 20행 했는데 얘가 8년, 연이 하나, 둘, 셋, 8개, 그리고 16행. 그래서 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한 조건이 틀렸어. 8년으로 했잖아. 유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또 틀렸어요. 너는 연 개념을 모르는구나. 행과 연이 이거야. 알겠지? 다시 해봐. 근데 또 틀렸어요. 그래서 야, 네가 준 시를 보면 이게 1년이고 이게 2년이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근데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1년, 2년, 3년 이렇게 써줬어요. 자, 카운트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얘가 좀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유. 죄송합니다. 또 틀렸어요. 혹시 너 시의 행과 연이 뭔지 아는지 설명해봐.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행은 라인이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5개 연과 20개 행으로 다시 해봐. 그랬더니 또 틀렸어요. 8년이잖아. 죄송합니다. 또 틀렸어요. 이게 이제 5년은 맞았어요. 이제 8년이는 5년으로 하는 요거는 맞았어요. 근데 20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개 연에 10개 행이잖아. 유유. 그랬더니 또 틀렸는데 마지막에 5개 연에 10행이잖아. 20개 행이 되려면 각 연에 4개 행이 있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1년에 4개, 2년에 4개. 그래서 4년에 4개, 총 16행으로 한 거예요. 역시 틀렸지만 달라졌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 맞았다고 치고 유산, 춤을 추다 이런 표현들 이거 너무 진부해. 클리셰 쓰지 말고 좀 세련되고 참신한 느낌의 어휘를 사용하면 어떨까? 클리셰를 피하면서 참신한 어휘를 사용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틀려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얘가 잘 하는지를 알았어요. 각 연에 4개 행씩 5개 연으로 해줘.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정확하게 5개 연에 20개 행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유료 버전에 물어봤어요. GPT-4에. 그랬더니 한 번에 예, 끝났어요. 무료 버전이면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유료 버전은 한 번에 끝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료 버전 가지고 할 겁니다. 조건이 무료 버전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이 그림이 작년에 미국 콜로라도주 미술대회 1등한 그림인데 이 그림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혹시 이것도 들으셨어요? 이 그림을 제출한 이 최우수상 수상자 제이스 앨런이 무려 80시간 동안 900번 프롬프트를 고쳐서 완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결국 챗GPT랑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생기면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호기심과 집요함만 있다면 멋진 결과를 끌어낼 것이다. 몇 날 며칠 수다를 떨다 보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